자, 어제 국힘이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해주죠. 그냥 걸어갔어요. 예. 근데 좀 분위기를 보니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시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윤어게인 막 이런. 못했지만 어쨌든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과거에 그 박희태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만들어낸 두 개의 유행어가 있잖아요. 총체적 난국과 내로남불. 이제 내로남불은 민주당 몫이고 지금 총체적 난국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나눠 가졌군요. 아니 이게 저는 기강 회의의 한 단면이라고 봐요. 기강 회의. 아니 왜냐하면 집회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근데 이게 보셨잖아요. 급조를 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외 집회 도보 행진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가 TK 통합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단기에 이제 끝나고 네. 그러면 그 다른 대안으로 뭘 할 거냐? 자, 장외 집회 가자. 그럼 도보 행진한다.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하부 조직에도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도 좀 와서 힘을 실어달라 이런 메시지도 좀 명확하게 전달됐어야 되고 야 이거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잘 알아봐라 했고 이게 됐어야 되는데 총체적 난국이라 이게 뭐 집회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엔 뭐 어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그 단면이 어제 집회 그 도보 집회로 나타나더라고 봐요. 80명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석한 것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제에 도착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 나면은 이렇게 행렬이 있잖아요. 뭐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영화 보면 전쟁 나면 이렇게 막 행군하다가 하나둘씩 빠져나가잖아요. 탈영병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모습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집회 사진을 보고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약간 그런 집회가 아니라 그냥 윤어게인 세력, 태극기 부대 세력 뭐 그런 집회였던 것 같고 뭐 온리 윤 뭐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팻말 같은 걸 듣고 계신 분이 계셨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외치기도 하고 뭐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총체적 난국이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 대표가 장외 집회합시다. 우리 이제 장외 투쟁하러 아스팔트 위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직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신고도 하고 그리고 뭐 피켓도 좀 준비하고 좀 띠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준비할 새도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단식도 즉흥적으로 하고 필리버스터도 자기 혼자 즉흥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꼭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뭔가 궁지에 물렸다 생각하면 꼭 이런 수를 끄집어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장동혁식 뭐 일종의 돌파 정면 승부를 거는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한계에 다 왔다. 지금 지방선거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의원들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의원들도 다 참석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앞에 도착했을 때 50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차지해서 윤어게인 윤석열 구호가 더 크게 들렸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거라고 하면 그런 세력을 떼어놓고 갔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섞여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도 안 따라주고 전략도 없고 당대표가 메시지를 뭘 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 뭐 총체적 난국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정도 상황까지 본인 스스로가 몰고 가고 있다고 봐요. 그건가요? 지금 대구에서 이제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많은 사람들 좀 몰고 다니니까 나도 있는데 이제 내 세력도 하면서 보여준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뒷북인 게요.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그때 그 단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단식을 끝내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청와대로 구급차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기를 보여주고 이 그때 특검법 통과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받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그냥 악수하고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여기서는 또 청와대로 갔잖아요. 청와대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법 3법을 규탄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막 윤석열 대통령 외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외치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꼴이 됐으니 이게 메시지가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본인이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진짜 윤어게인 세력이 되든가 완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네네. 이게 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메시지에 힘이 없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으로서의 메시지에 힘이 없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힘이 없어요. 아, 안 절감합니다. 먹혀요. 안 먹혀요. 네, 절감합니다. 제가 왜 이 안 말씀을 먹혀요. 드리냐면 이 사법파괴 3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평소대로라면 이렇게 국회 못 통과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KSOI 조사를 보면 국회에서 사법파괴 3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동의한다가 43%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0%거든요. 근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메신저로서의 힘이 분명히 있었다. 정권의 폭주,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어할 만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 밀어붙였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43% 40%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이게 이제 오차 범위 내잖아요. 아 분명히 이 문제는 이 법안은 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냥 민주당이 하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 뭐 그건 원래 반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가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단면을 보고 야 정말 통탄할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강력한 힘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되고 만약 이번에 지방선거에서까지 아니면 지방 권력까지 손에 쥐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이런 견제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 3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어제 TK 통합법도 처리했었어야 돼요. 그것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거 대학권제에 대해서 민주당에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원래 국회의원들의 본업이 그거잖아요.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손에 올려놓고 국민의힘 가지고 저글링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 막 이렇게. 아니 그 정도로 거의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치력이 완전 안 되는 지금 상황 이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해야 뭘 지금 정치에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제 말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독재를 한대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택한 거고요. 국민의힘이 자멸한 거고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거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국민이 선택할 거예요. 국민이 선택해서 국민의힘에는 권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주당한테 주는 거예요, 표를. 근데 그거를 국민이 선택한 걸 이거 독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란 직후에 그런 거가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한다 그러면 어디서 밀실에서 야합하고 대통령이 뭔가 사익을 취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결론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모를까. 아니 국무회의 전부 공개해.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는 것도 다 공개해. 다 공개하잖아요. 세상에 독재자가 자기가 뭔가 결정하는데 다 공개하면서 독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 나간다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소외시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여론이나 설득을 좀 얻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독재입니다 그러면서 장외로 나간다. 그걸 어느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냥 걸어도 중요한 입법을 저지하거나. 아니, 심지어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어. 근데 대통령실을 가. 맞아요. 대통령한테 전해주겠다고 이 의견을. 네. 그것도 안 맞잖아요, 뭔가가. 근데 사실 저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뭐 대통령실 안에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제지하고 얘기를 아유 여기까지 하시죠, 뭐 이렇게 하고 좀 그런 그림이라였었는데 그냥 아예 반응이 없어요. 아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지금 예. 사실 민주당이 어쨌든 뭐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는 걸 무시할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장악하게 되고 거기에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사법 3법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유는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원하고 재판소원을 만들고 법 애국제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누가 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느냐. 사법부를 장악하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입법에 행정에 그다음에 지방 권력에 거기에다 사법권까지 하면은 일종의 이제 더 이상 견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유일한 견제 장치로 지금 남아 있었던 게 사법부거든요. 사법부는 원래 선출 권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권력 분립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사법부도 선출 권력처럼 돼버리면 이것은 권력 분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민주당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하는 거를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 너무 이런 자신감이 보이니까 약간 너무 무서워요. 아니 개혁신당이 막으면 되죠. 그래서 개혁신당이 막으러 나갑니다.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아니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기회 아닙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뭐 저는 이 좋은 기회에 이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이라고 하는 체제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에는 브랜드가 새로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자 하니까 너무 그 개혁신당이 작은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마음과 뜻은 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받아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지금 전한길 씨한테 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회수가 엄청나더만요 그게. 우리 김정철 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혁신당이 보수의 대안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개혁신당이든 한동훈 전 대표를 추종하는 뭐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파든 그들에 대한 그 충성도나 아니면 뭐 확장성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도 한동훈 전 대표도 더 분발해서 그렇죠. 지지 기반을 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또 한 번 이 도보 집회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도보 집회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람 무지하게 많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장동혁 대표를 제일 심하게 먹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나서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고 유튜브 조금 따라와가지고 윤석열 외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다. 이게 초라한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과연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처럼 있을 수 있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토론에 응한 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하는 선의까지 제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일종의 음모론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 사회에서 외면하고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무시됐다고 않고, 보시는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만약에 공론의 장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안에서 설득도 안 될 뿐더러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뭔가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란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였던 태도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지만 이준석 대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에 동조하거나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치권에서 외면을 해버려야지
그러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마치 받는 것처럼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순간 그 세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꼭 반박을 드려야 네, 되는데요. 한 말씀 하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그분들을 터부시하고 그냥 음모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반박해 줌으로써 팩트 체크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이것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든지 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다 국민의 한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 저희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잘못됐다는 건 명확히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이번 그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분들이 어떤 거를 통해서 그걸 믿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리고 투명한 것을 더 강화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떤 걸 의심하는지를 다 확인했잖아요. 뭐 투표지에 뭐가 생겼다 뭐 어쩌다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뭐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혁신당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소득이 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내부 평가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저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일종의 주의 그리고 음모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공론장을 끌어와가지고 그게 마치 토론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배격하거나 또 그걸 다른 정치인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뭐 한 말씀 더 하실래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치인들이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옳은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게 불리한가 이것이 판세에 어떤 불리함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걸 통해서 본인의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저는 실현했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이 그런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저도 역시 예전에 그 전장현 때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또 토론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는 거 이제 국민들, 뭐 시청자들, 많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토론이 활발해지는 것 그거 자체는 뭐 나빠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이준석 대표도 좀 선거 모드로 돌입하셔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좋겠다. 그럼요.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 이번 지방선거 만약에 혹시나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이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저희가 진 거예요. 이럴 태세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가치 세력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선거관리 TF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인식할 때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에까지 올라타려고 하네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비판받을 지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줄 만큼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전투표 제도가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됐는데 10년 됐잖아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에 사실 선거운동 기간은 2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그런데 그거를 3, 4일을 앞당겨서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추이에 대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투표를
확대하고 사전투표 없애자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안을 관철시키려면 결국에는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야지 지금처럼 의석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꾸려고 안 해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와서 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지금 뭐 본투표만 늘리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이거죠. 아까 내로남불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었던 2022년 대선 때요. 막판에 인천에 있는 지역구 그리고 워낙 격차가 좁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렇게 투표함을 막 까기 시작했어요. 그 끝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사전투표함을 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막 기대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 기대가 어긋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지적하는 거지 실제로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은 좋은 거고 불리한 거 같으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선관위에서 지금 문제로 지적받는 뭐 소쿠리 투표나 이런 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투표 용지를 담아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어설퍼 보였죠. 좀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했다고 보지만 그걸 지금의 사례로 같이 끌고 와가지고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공격하는 건 좀 부당하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투표함을 다시 개봉하고 이러는 사례가 100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도장이 잘못 찍히거나 부정선거가 나오거나 이 흔적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투표용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그렇게 많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선거라고 볼만한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있다고 주장하다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선관위 서버 까겠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아니 부정선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없는 걸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버 들여다봐가지고 그런 일들도 없겠지만 없다고 나오면 또 다른 공격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흔들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선거가 부정할 우려가 있다고 더군다나 공당에서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자신들이 이긴 선거 때도 또 똑같은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자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게임의 룰이라는 게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맞춰 나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밤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